고소당한 상황이시라면 죄명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유가 한 개만 있어도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인정하고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믿고 카톡 보내거나 문자 보내거나 사실과 다른 사과는 정말 억울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변호사 윤경철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에 토탈로 담아가지고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다 드릴게요.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을 좀 전제로 하면은 이제 함께 술을 먹고 성관계가 있었고 성관계 당시에 남성은 여성이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잠이 든 이후에 여성이 잠에서 깨서 전날 상황 기억하지 않는데 너 나한테 뭘 어떻게 한 거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케이스에서는 범죄가 되는지 여부가 성관계 당시에 여성분이 술에 취한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로까지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범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피고소인은 내 기억상으로는 여성분이 충분히 심신상실이 아니고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무혐의 처음에 나오면은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구속이나 실형 같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고소당한 상황이시라면 죄명하고 상관없어요. 가차일이든 뭐 모두 다 문제가 똑같이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영상이 길더라도 끝까지 읽고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구속되는 10가지 이유. 그럼 고소된 상황에서 피고소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실수 유형 5가지, 피고소인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를 잘 받기 위한 방법 7가지, 합의와 관련된 10가지 문제들. 어떻게 보면 성범죄로 고소된 사람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제가 검사로 변호사를 근무하면서 경험한 노하우 전부를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 내용을 보신 분이 참고하시면은 인생이 수렁에 빠지는 상황을 막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먼저 구속되는 이유부터 볼까요? 형사소송에서 무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속되지 않는 것이 무죄 못지않게 중요한 목표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유가 한 개만 있어도 구속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가 범죄 자체가 중대한 경우예요. 강간, 중강간, 유사강간 이런 건 강제추행이나 카찰보다 중하거든요. 범죄 행위가 중대해야 돼요. 근데 카찰도 하나만 가지고는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이 양쪽으로 맞으면 그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얼굴 만진 것이 강제추행이면 그렇게 중하다고 볼 수 없는데 얼굴 만진 게 100번이 된다거나 엉덩이 만진 거, 가슴이 만진 거 이런 것들 하면 중요해질 수가 있어요. 동종 적거가 있으면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왜? 재범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뭘까요? 범행을 부인하지만 무혐의를 못 받고 증거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 반성 안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번째, 합의만 되면은 사실 구속 가능성은 사실 거의 많이 희석돼요. 아주 중재아니면은 합의되면 구속하진 않아요. 그리고 공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형사공탁이라는 건데 재판 도중에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공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공탁이 합의의 효력을 놓고 보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탁금을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금액도 뭐 무조건 공탁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공탁금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의만큼의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구속할 때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5번째로 보는 게 주거가 일정한지 여부를 봐요. 주민등록지에 안 산다거나 외국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구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6번째로는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반성하는 태도를 많이 고려를 해요. 말로만 반성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변명하고 있는 경우. 7번째는 뭘까요? 2차 가해가 우려가 있다고 보면 구속할 수도 있어요. 계속 하지 말라는 피해자한테 연락을 한다, 찾아간다든가 뭐 합의를 계속 요청하고 그러면 또 구속될 수도 있어요. 8번째는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해요.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엄벌을 요청하는 경우 계속 진단서를 제출하는가 엄벌탄원서를 낸다든가 이러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9번째는 뭘까요?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휴대폰을 버린다든가 휴대폰의 내용을 삭제하다든가 참고인한테 허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나중에 수사에서 드러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져요. 10번째, 조사받으면서 태도가 불용한 경우는 법전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유라고 보시면 돼요. 왜? 반성하지 않고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고소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하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사람들은 형사소송에 휘말려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고소가 되면 정말 당황스럽거든요.
당황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실수만 줄여도 억울한 상황을 충분히 피할 수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많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현재 상황을 판단을 잘 못하는 실수를 해요. 자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상황을 판단 안 하고 목표를 정하면은 그 결과는 다 본인이 져야 돼요. 연결된 게 상황을 잘 판단을 못하니까 잘못된 목표를 설정해요. 도저히 이건 무혐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비록 억울하더라도 선처받는 방법으로 목표를 정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안 되고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주장하니까 무조건 무혐의만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중에 중한 결과를 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목표에 반하는 행동들을 해요. 지금 나는 잘못 안 해서 무혐의 주장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라니까 어떻게 이 사과하면은 상대방이 고소 안 할까 싶어서 사과하고 이러면은 목표하고 반하는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는 뭘까요? 조사를 충분히 대비를 안 하고 조사를 받는 분들이 많아요. 뭐가 쟁점인지, 상대방이 뭘 주장하는지, 상대방의 주장 근거는 무엇인지, 나는 그걸 어떻게 탄핵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안 하고 조사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제일 많이 하는 거 앞에도 말씀드렸죠. 인정하고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믿고 카톡 보내거나 문자 보내거나 이렇게 사실과 다른 사과는 정말 억울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잘 받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조사는 뭐 때로는 여러 번 하기도 하지만 거의 한 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받은 조사는 수정할 수가 없어요. 억울한 상황 막지 않으려면은 무엇보다 조사가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대응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수사기관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줄 거라는 기대를 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선 정보 공개를 해서 상대방이 고소장에 뭘 주장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냥 짐작만 하고 조사받으시면 안 돼요. 중간간을 주장하는 건지 강간을 주장하는 건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언제 잘못한 것을 주장하는 건지. 세 번째는 나한테 유리한 증거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불리한 증거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셔야죠. 불리한 증거는 왜 있게 된 건지 설명할 거를 다 대비하고 조사를 받으셔야죠. 네 번째는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 및 목표를 정하고 조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혐의를 인정할 거면 깔끔하게 인정해야지 애매하게 변명하면은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안 좋은 조사예요. 다섯 번째,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를 개발하고 조사를 받으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상대방의 주장이 어떤 증거에서는 잘못됐다는 거를 잘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수사관을 설득해야죠. 법률 전문가도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제대로 대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조사라고는 평생 처음 받아보는 분이 리허설도 안 해보고 조사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변호사를 선임할 거면 성범죄 변명 전문 변호사를 초기에 선임해요. 변호사마다 다 전문 분야가 있는 거고 잘하는 분야가 있는 거예요. 충분히 경험이 많은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합의 문제가 가장 많이 궁금하시죠? 성범죄에서 합의가 되면 구속을 면할 수 있고 선처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서둘러서 합의를 하면은 부인해야 되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추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합의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합의가 도대체 뭐냐? 합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궁금해요.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합의는 상대방이 합의만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감받을 수 있는 그 페이버가 주어지거든요. 그 대가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안 하고는 당사자의 자유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묻는 게 적절한 합의금이 얼마에 들어요? 합의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생각하면 치료비하고 법원에서 인정한 위자료 정도가 되는 게 맞죠. 상대방이 원하는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해서 그 원하는 금액을 낮출 수도 있지만 적절한 금액은 사실상 특별히 없어요. 그럼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자의 분노 심리를 극복할 정도의 금액이 되어야 합의가 되지 않겠어요? 피해자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합의금을 산정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피해자의 분노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않으면 합의가 안 이루어져요. 사과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상대방의 분노 감정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돈으로 합의도 되는 거지. 그런 분노 감정은 생각지도 않고 돈이면 먼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하면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로, 그럼 피해자가 1억이든 10억이든 달라면 다 줄 거예요?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과 가해자가 줄 수 있는 능력의 교차점이 형성이 돼야 합의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분들이 감정이 극도로 손상된 경우에는 합의가 안 돼요. 그리고 합의는 할 거면 빨리 할수록 좋아요. 만약에 수사 단계에서 하면은 잘하면 경미한 범죄면은 합의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기를 놓치면은 좀 더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합의는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거 일단 개괄적으로 다 말씀드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합의든 조사든 구속을 면하려면 정확한 상황 진단을 먼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본인에게 얼마나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모든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판단 안 하고 자기는 억울하니까 합의할 필요도 없어. 나는 그냥 그렇게 주장할래. 다 모든 게 망가진다. 지금 이 상황이 잘못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억울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유리한지 불리한지. 불리하다면 유리한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판단에서야 모든 게 가능한 거라고요. 법률 전문가도 자기 일은 쉽지 않거든요, 판단하기가. 근데 하물며 이런 법률적 판단이 따라야 되는데 자기 일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돈이 들더라도 제발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하고 진행하시기를 저는 권유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오시는 분들한테는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과 대처 방안을 좀 검토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지 않은 잘못을 처벌받거나 한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처벌받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데는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담해 드릴 거거든요. 선임 안 해도 돼요. 충분히 제가 해결 방안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저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